3월 24일, 25일일지도 몰라요. 기다리 아저씨, 저 도저히 천국엔 갈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너무 행복하니까요. 저 세상에 가서까지 좋은 일만 있다면 그건 공평하지 못해요. 어떤 좋은 일이 생겼는지 하여간 들어보세요. 제르샤 아보트는 맨슬리지가 매년 개최하는 단편소설의 현상 모집에서 우승했어요. 더구나 그녀는 아직 2학년이에요. 경쟁 상대는 대부분이 4학년인데 제 이름이 나붙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결국 저는 작가가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리페트 선생님이 이처럼 맥 빠진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건 그야말로 여류 작가처럼 들리죠? 또 한 가지 좋은 일은 줄리아와 사리와 나 세 사람은 이번 금요일에 뉴욕으로 가서 봄 쇼핑을 하고 하룻밤 묵고 다음 날은 자비 도련님과 같이 연극을 보러 가요. 그분이 우리 세 사람을 초대해 주신 거예요. 줄리아는 자기 집에서 묵지만 사리와 저는 마사 위싱턴 호텔에 묵어요. 이렇게 가슴 설레게 하는 얘기가 또 있을까요? 이제까지 호텔에 묵은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연극을 보러 갔던 일도 없었어요. 딱 한 번 카톨릭 축제 때 우리 고아들을 초대해 주었어요. 하지만 그런 거 진짜 연극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 무슨 공연인지 아세요? 햄릿이에요. 멋지죠? 셰익스피어의 강의에서 4주간이나 햄릿을 배웠기 때문에 줄줄 외울 정도예요. 이것저것 즐거운 일만 잔뜩 기다리고 있어서 흥분되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안녕, 안녕. 이 세상은 참으로 즐거운 곳이군요. 추신, 방금 달력을 봤더니 오늘은 28일이었어요. 다시 한번 추신. 오늘 시전 운전사 중에 한쪽 눈은 갈색이고 한쪽 눈은 푸른색인 사람이 있었어요. 탐정소설의 악당으로는 그만이죠. 4월 7일. 기다리 아저씨. 뉴욕이란 정말 크군요. 우스턴은 문제가 안 돼요. 아저씨는 정말로 저 엄청난 혼잡 속에서 살고 계세요? 이틀간 뉴욕에 있었더니 머리가 완전히 멍해져서 앞으로 몇 달 동안은 나을 것 같지도 않아요. 눈이 둥그레질 만큼 멋진 일들을 전부 얘기할 순 없지만 하지만 아저씨는 아실 거예요. 몸소 뉴욕에서 사시니까요. 그런데 어느 거리고 다 재미있더군요. 사람들도 가게도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들을 이제까지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것을 보면 평생 의상에 몸바치고 싶어져요. 사리와 줄리아와 저는 토요일 오전 함께 쇼핑을 했어요. 줄리아는 처음 보는 그야말로 호화로운 곳을 들어갔어요. 희고 금빛 나는 벽, 푸른 융단, 푸른 비단 커튼, 금빛으로 번쩍이는 의자, 그리고 나무랄 데 없는 금발 미인이 검은 실크 드레스 자락을 길게 끌며 상냥한 미소로 맞이해 주었어요. 저는 어느 저택을 방문하고 있는 줄로만 알고 자칫 악수할 뻔했죠. 줄리아는 모자를 사러 왔던가 봐요. 거울 앞에 앉아서 한다스나 시험으로 써봤어요. 하나씩 쓸 때마다 먼저 것보다 더 예쁜 것을 2개 샀어요. 거울 앞에 앉아 마음에 드는 모자가 있으면 미리 값을 생각해 볼 것도 없이 척척 살 수 있다니. 인생에 있어서 이보다 더한 기쁨은 없을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아저씨, 뉴욕이란 곳은 존 그리아 고아원이 그처럼 끈질기게 단련시켜준 이 훌륭한 금욕적 성격을 순식간에 뒤집어 버릴 거예요. 쇼핑이 끝나자 쉐리에서 자비 도련님과 만났어요. 아저씨는 쉐리에 가본 적이 있겠죠? 우선 쉐리를 머리에 그려주세요. 다음에는 존 그리아 고아원의 식당을 상상해 주세요. 기름천으로 커버한 테이블과 깨뜨리려 해도 깨어지지 않는 흰 삭이랑 나무자루가 달린 나이프랑 포크가 있는 저 식당을. 그리고 제가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상상해 주세요.
저는 포크를 잘못 골라 쥐고 생선 요리를 먹었어요. 하지만 웨이터가 친절하게도 또 다른 것을 주었으므로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점심 뒤에 연극을 보러 갔어요. 눈이 아찔하고 멋지고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저는 매일 밤 연극을 꿈에서 보고 있어요. 셰익스피어란 어쩌면 그렇게 멋질까요? 햄릿은 강의 때 분석하는 것보다 무대에서 상연하는 것이 훨씬 좋아요. 전부터 훌륭한 극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제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예요. 저는요, 아저씨만 좋다고 하신다면 작가보다는 여배우가 되고 싶어요. 대학을 그만두고 연극학교에 들어가는 것 어떠세요? 배우가 되면 공연 중 내내 아저씨에게 복스를 하나 제공하겠어요. 그리고 푸트라이트 너머로 아저씨께 미소를 보내겠어요. 다만 단추구멍에 빨간 장미꽃길을 잊지 마실 것. 제대로 아저씨께 미소를 보낼 수 있게 말이에요. 잘못해서 엉뚱한 사람에게 미소를 보내면 참으로 어색할 테니까요. 토요일 밤 대학으로 돌아왔어요. 저녁 식사는 기차 안에서 했어요. 핑크빛 램프가 켜진 테이블이 있고 흑인 종업원이 있었어요. 기차 안에 식당이 있다니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문득 입으로 새어나와 그렇게 말해버리고 말았어요. 어머, 넌 도대체 어디서 자란 아이니? 하고 줄리아가 물었어요. 마을에서. 하고 저는 풀이 죽어 말했죠.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그때도 단 160마일의 여행이었는걸. 기차에서 식사는 하지 않았어. 요즘 줄리아는 저에게 대단히 흥미를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한 얄궂은 말들만 하니까요. 그런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깜짝 놀랄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나와버려요. 더구나 놀라는 것은 매번이니까요. 18년간이나 존 그리아 고아원에서 지내다가 갑자기 세상에 뛰쳐나오니 눈이 돌 것 같은 경험이에요. 하지만 요즘의 경우 주위에 순응하게 되었어요. 전같이 큰 실수는 안 하게 되었어요. 다른 아이들과 같이 있어도 신경이 쓰이지 않게 되었죠. 전에는 남들이 응시하면 몸이 위축됐거든요. 어쩐지 제가 입고 있는 새 옷은 가짜고 진짜는 그 밑에 입고 있는 체크무늬의 옷감일 것이라고 꿰뚫어보는 듯한 생각이 들곤 했어요. 하루의 근심은 그 하루로 족하리라. 우리 셋의 꽃 얘기를 하지 않았군요. 자비도련님이 우리 셋에게 제비꽃과 은방울꽃으로 된 커다란 꽃다발을 하나씩 주었어요. 좋은 분이죠. 이제까지는 남자분들은 그리 좋아하지 않았댔어요. 하지만 요즘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11장이에요. 이래도 편지이면 틀림없어요. 참으세요. 네? 이제 이것으로 붓을 놓을 테니까. 언제나 당신의 주디. 4월 10일. 부자님, 보내주신 $50의 수표를 동봉하겠어요. 마음은 감사합니다만 받을 수 없어요. 필요한 모자는 전부 달마다 보내주시는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모자점 얘기를 여러 가지로 늘어놓아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곳이라 신기했던 것뿐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저는 돈을 조른 기억은 없어요. 필요 이상의 동정은 일체 받고 싶지 않아요. 삼가 제르샤 아보트. 4월 11일. 그리운 아저씨, 어제 드린 편지 용서해 주시겠어요? 우편함에 넣은 뒤에 후회하고 되찾으려 했지만 저 심술구주는 우체부가 절대로 돌려주질 않았어요. 지금은 한밤중이에요. 몇 시간 동안이나 잠도 안 자고 생각에 잠겼어요. 저는 얼마나 벌레 같은 인간일까요? 그리마 같은 놈인가 보다고. 이 이상 더는 나쁘게 말할 수 없어요. 줄리아와 사리를 깨우지 않으려고 공부방의 도어를 살짝 닫고 지금 침대 속에서 일어나 앉아 역사 노트를 뜯은 종이에다 편지를 쓰고 있는 중이에요. 오직 이 한마디를 아저씨께 하고 싶었어요.
모처럼 보내주신 수표에 대해 대단한 신뢰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틀림없이 아저씨는 친절한 마음에서 보내주셨을 거예요. 모자 따위 하찮은 일에 마음을 쓰시다니. 아저씨는 정말 좋은 분이군요. 돌려드리더라도 좀 더 공손히 돌려드릴 것을 그랬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돌려드리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저와 다른 애들과는 사정이 달라요. 다른 애들은 남에게서 무엇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모두에게는 아버지랑 오빠랑 숙부가 있지만 저는 누구와도 그런 관계가 없어요. 그야 아저씨가 내 가족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그건 그렇게 생각하며 즐길 뿐이고 마음속으로는 아저씨가 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사실은 완전히 고독해요. 벽을 등지고 전 세계와 싸우고 있어요. 언제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뭔가 숨이 막힐 것 같아요. 그러므로 그러한 생각은 떨어버리기로 하고 나에게도 가족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아저씨, 모르세요? 전 필요 이상의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장차 언젠가는 갚아드리고 싶을 때가 올 것 같아요. 그때 가령 지금 상상하고 있는 것과 같은 대작가가 되었다 하더라도 얘기가 안 될 만큼 엄청난 빚이 있어 보세요. 참으로 한심하지 않겠어요? 저도 예쁜 모자를 보면 갖고 싶어요. 하지만 그걸 사기 위해 미래를 저당 잡힐 순 없죠. 그런 무례한 짓을 했지만 아저씨 용서해 주시겠죠? 저는 일단 이렇다고 생각하면 반사적으로 당장 붓을 들고 반성도 없이 투함해버리는 나쁜 버릇이 있어요. 하지만 때로 제가 생각이 모자라고 배은망덕해 보여도 그것은 결코 본심이 아니에요. 마음속으로는 언제나 아저씨께 감사드리고 있어요. 인생과 자유와 독립을 주신 데 대해. 어린 시절은 다만 긴 어두운 반항심의 연장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매일 매시 매분 매초 행복하기만 해서 이것이 참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예요. 뭔가 제 자신이 소설의 여주인공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새벽 2시 15분이 조금 지났어요. 이제부터 살금살금 이 편지를 투함하러 갈 거예요. 이 편지는 전번 편지의 다음 편으로 배달이 될 테니 저를 좋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도 그리 길진 않겠죠? 안녕히 주무세요, 아저씨. 언제나 아저씨를 사랑하고 있어요. 주디. 5월 4일. 키다리 아저씨, 전번 금요일은 운동회였어요. 굉장히 화려한 행사였어요. 처음에 각 학년에 행진이 있었어요. 모두 하얀 린네르를 입고 4학년은 새빨간 풍선이었어요. 참으로 시선을 끌었죠. 특히 금세 손을 떠나 둥둥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더욱 시선을 끌었어요. 1학년은 초록빛 셀로판지의 모자에 길다란 천을 달았어요. 읍에서 사온 푸른 제복의 음악대도 끼었어요. 그 밖에도 약 한 다스의 웃기는 친구들, 마치 서커스의 고개사 같은 것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행사와 행사 사이를 맡아요. 줄리아는 시골 뚱보역이었는데 무명 웃옷을 입고 수염을 기르고 허름한 양산을 들었어요. 패치 모리아티. 본명은 패트리시아예요. 이런 이상한 이름 아저씨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 방면의 권위자인 리페트 선생님도 이만한 걸작은 낳지 못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키가 크고 여위였어요. 줄리아의 아내 역으로 지극히 엉뚱한 초록색 보닛을 한쪽 귀퉁이에 썼어요. 이 부부가 한 바퀴 도는 동안 웃음소리가 파도쳤어요. 줄리아는 성공이었어요. 펜더루톤가가 이만큼 희극정신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자비도료님에겐 미안한 일이지만 하지만 그분은 정말 펜더루톤가의 사람이란 생각이 안 들어요. 아저씨를 진짜 평의원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듯이. 사리와 전 행진에 참가했어요. 경기에 참가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되었는 줄 아세요? 우리는 둘 다 우승을 했어요. 적어도 어느 종목에서는요. 우리들은 멀리 뛰기에도 참가했지만 이것은 졌어요.
하지만 사리는 장대 높이 뛰기에서 우승, 저는 50야드 달리기에서 우승을 했어요. 골인 지점에 들어왔을 땐 꽤 숨이 찼어요. 하지만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2학년 전원이 풍선을 흔들며 박수갈채를 보내주었어요. 주디 아보트가 어쨌지? 이겼지. 누가 이겼지? 주디 아보트. 이건 정말 콧대 높아지는 일이에요. 아저씨, 그리고 급히 탈의실로 가서 알코올로 마사지를 하고 레몬을 물었어요. 저도 이만하면 진짜 운동선수 같죠? 클래스를 대표하여 어느 종목에서 우승한다는 것은 멋진 일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우승이 많은 클래스가 그 해의 체육배를 받으니까요. 금년에는 3학년이 받았어요. 7종목에 우승해서. 체육부는 우승자 전부에게 체육관에서 저녁 식사를 대접해 주었어요. 껍질이 연한 게 프라이와 농구공을 본딴 초콜릿 아이스크림이었어요. 어젯밤에 제인 에어를 읽다가 늦게 잠들었어요. 아저씨는 60년 전의 옛날을 기억하고 있는 할아버지세요? 만일 그러시다면 묻겠어요. 60년 전의 옛날 사람들은 이런 말씨를 썼던가요? 오만한 레이디 브란시는 종복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멍청한 녀석, 쓸데없는 소리를 난 그만 짓거리고 내가 하란 대로 해. 로체스터 씨는 하늘을 금빛 창공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의 미치광이 여자는 하이에나 같은 웃음소리를 내며 베드의 커튼에 불을 지르고 결혼 베일을 찢고 더구나 물어뜯어요. 그야말로 순수한 멜로드라마죠. 하지만 멜로드라마든 아니든 간에 일단 읽기 시작하면 책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이런 소설을 어떻게 젊은 처녀가 쓸 수 있었을까요? 더구나 교회 안에서만 자란 처녀가. 브론테 자매에게는 어딘가 제 마음을 끄는 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쓴 책도 생활도 정신도 도대체 어디서 그런 소재를 얻었을까요? 어렸을 때의 제인이 자선학교에서 가지가지의 불행을 겪는 장면을 읽을 때에는 너무너무 화가 치밀어 밖으로 뛰쳐나가 쏘다니지 않고는 못 베길 정도였어요. 제인의 심정은 제게 너무도 절실히 실감되게 느껴져요. 리페트 선생님을 알고 있는 저로선 브로클 허스트 선생 같은 인물을 너무도 잘 알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화내지 마세요, 아저씨. 저는 존 그리아 고아원이 로드 자선학교 같다고 은근히 비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들 고아는 먹을 것은 충분했고 입을 것도 새순물도 풍족했으며 지하실에는 난로도 있었어요. 하지만 꼭 같은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들의 생활이 정말 단조로워서 변화라고는 전혀 없었어요. 기가 막히게 좋은 일이란 손톱만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있다면 토요일에 아이스크림 정도예요. 그것마저도 틀에 박혀 있어요. 18년간 거기 있는 동안에 딱 한 번 모험을 맛보았어요. 장작 헛간이 불탔을 때였어요. 우리들은 밤중에 잠을 깨고 옷을 주워 입어야만 했어요. 만일의 경우 이쪽 건물로 옮겨 붙을 것에 대비해서. 그러나 옮겨 붙진 않았어요. 다시 침대로 기어 들어갔죠. 누구든지 깜짝 놀랄 일이 있길 바래요.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극히 자연스러운 욕구예요. 제게 깜짝 놀랄 일이 생긴 것은 리페트 선생님이 사무실로 저를 불러 존 스미스란 분이 저를 대학에 보내준다고 말했을 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때도 선생님이 조금씩 얘기했기 때문에 아주 조금 놀랐을 뿐이에요. 아저씨, 저는 인간 누구나가 반드시 갖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상상력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친절한, 동정심 많은, 이해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는 이 상상력을 길러주어야 해요. 그런데 존 그리아 고아원은 조금이라도 그런 낌새가 보이면 짓밟아 버려요. 길러주는 것은 의무뿐이에요. 그런 말뜻 따위 아이들은 몰라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구역질나는 소름 끼치는 말이에요. 아이들은 무엇을 하든 의무에서가 아니고
애정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곧 제가 고아원을 세워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밤에 잠들기 전에 연극 중에서 이게 제일 좋아하는 연극이에요. 아주 자잘한 데까지 계획을 세우죠. 식사, 옷, 공부, 벌칙 등. 왜냐하면 제 고아원의 가장 착실한 고아도 덜어는 나쁜 짓을 하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제게 오면 고아들은 모두 행복해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령 어른이 된 다음 근심 걱정이 아무리 많더라도 하다못해 어린 시절만은 행복해야 한다고 누구나가. 훗날 만일 아이를 갖게 되면 가령 아무리 제 자신은 불행하다 하더라도 아이만은 어른이 되기까지 아무런 고생도 시키고 싶지 않아요. 예배의 벨이 울리고 있어요. 이제 곧 이 편지를 끝내야겠어요. 목요일. 오늘 오후 실험실에 돌아와 보니 다람쥐가 티테이블 위에 오똑하니 앉아서 편도를 열심히 먹고 있지 않겠어요? 요즘처럼 날씨가 따뜻해서 창을 열어놓게 되면 이런 손님을 맞이하게 되죠. 토요일 아침. 틀림없이 아저씨는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어제는 금요일이고 오늘은 강의가 없고 그러니 주디는 현상금으로 산 스티븐슨 전집이라도 펼쳐놓고 기분 좋게 조용히 독서를 즐기며 저녁 나절을 지냈을 것이라고. 만일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아저씨가 이 대학에 한번 와보신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친구들이 6명이나 사탕과자를 만들러 몰려왔어요.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이 과자가 아직 질척할 때 우리들의 가장 고급인 융단 한가운데에 떨어뜨렸어요. 이건 절대로 완전히 빼지 못할 거예요. 요즘엔 학과에 관한 뉴스는 전혀 말씀드리지 않았군요.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날마다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때로는 공부에서 벗어나 인생 일반에 대해 토론하는 것도 재미있죠? 하지만 아저씨와 나와의 토론은 꽤 일방적이군요. 이것은 아저씨 쪽이 나빠요. 언제든지 내키시면 답장을 주세요. 이 사흘 동안 편지를 쓰다 마다 하고 있어요. 틀림없이 지금쯤은 아저씨도 완전히 짜증이 나시겠죠? 안녕, 좋으신 분. 주디. 키다리 아저씨, 안녕하세요. 변론학 및 논제를 각 항목별로 나누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부터 편지는 일체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쓰겠어요. 필요한 사실은 총망라하고 불필요한 말은 일체 생략하겠어요. 1. 금주에 있는 필기시험. A. 화학, B. 역사. 2. 새 학생 기숙사 건축 중. A. 자료. 빨간 벽돌, 회색 석재. B. 수용 인원. 책임자 1명, 교사 5명, 학생 200명, 가정부 1명, 요리사 3명, 여자 종업원 20명, 사환 20명. 3. 오늘 저녁 식후에 크림치즈 먹다. 4. 현재 셰익스피어의 자료에 대해 특별 논문을 쓰고 있는 중. 5. 루 마크마호는 오늘 오후 농구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진 결과 A. 어깨를 삐다. B. 무릎이 까지다. 6. 모자를 새로 맞춤. 장식은 A. 푸른 비로드 리본. B. 파란 깃털 둘. C. 빨간 술 3개. 7. 현재 9시 30분. 8. 안녕히 주무세요. 주디. 6월 2일. 키다리 아저씨, 굉장한 일이 생겼어요. 맥크브라이드 씨네 집안이 이번 여름에 아디롱다크에 있는 그분들의 산장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숲 한가운데에 있는 아름다운 작은 호반에 일종의 클럽 같은 것이 있는데 그분들도 그 멤버예요. 다른 멤버들도 각기 통나무집을 갖고 있는데 이것들이 숲속에 산재해 있어요. 우리들은 호수에서 카누 놀이를 하고
산길을 따라 멀리 있는 다른 산장까지 걷기도 하고 주에 한 번은 클럽하우스에서 댄스를 하게 될 거예요. 지미 맥크브라이드는 여름 동안에 학교 친구를 한 사람 초대한다니까 파트너는 넉넉한 셈이에요. 맥크브라이드 부인은 좋은 분이죠. 저를 초대해 주다니. 크리스마스에 놀러 갔을 때 제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짧게 써서 미안해요. 이건 진짜 편지가 아니에요. 이번 여름방학의 신나는 계획은 이미 결정이 되었음을 아저씨께 보고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기뻐 어쩔 줄을 모르는 주디로부터 6월 5일. 키다리 아저씨, 아저씨의 비서로부터 방금 편지를 받았어요. 거기에는 스미스 씨는 제가 매크브라이드가의 초대에 응하지 말고 작년 여름처럼 로크 윌로우로 돌아가기를 희망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째서예요, 아저씨? 아저씨는 사정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사리의 어머니는 진심으로 제가 와주었으면 하는 거예요. 나는 방해는 고사하고 오히려 도움이 될 거예요. 사환을 많이 고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리와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저 자신을 위해서도 가사를 익히는데 참으로 좋은 기회예요. 여자는 누구나 집안일을 잘 처리할 줄 알아야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고아원의 일뿐인걸요. 산장에서는 우리 나이 또래의 여자아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리의 어머니는 사리의 상대로서 제가 와주었으면 하는 거예요. 사리와 저는 함께 많은 책을 읽을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명연도의 국어와 사회학의 책을 남김없이 읽어버릴 작정이에요. 교수도 말했어요. 만일 우리들이 여름 동안에 한 차례 읽어둔다면 나중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요. 더구나 사리와 같이 읽고 토론을 하면 훨씬 기억이 잘 될 거예요. 사리의 어머니와 한 집에서 지내게 되는 것만으로도 교육이 될 거예요. 그처럼 재미있고 사근사근하고 친밀하고 매력있는 부인은 뭐든지 모르는 게 없어요.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여름을 리페트 선생님과 지냈는가를 생각해 봐주세요. 제가 그 반대를 무척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시게 될 거예요. 제가 끼면 그 집이 불편하리란 걱정은 안 하셔도 좋아요. 신축 자재로운 집이니까요. 사람 수가 불어나면 숲속 여기저기에 천막을 치고 남자들을 밖으로 몰아내어요. 매분 매초 밖에서 운동을 하니까 이번 여름은 굉장히 건강한 여름이 될 거예요. 지미 맥크브라이드가 승마랑 카누, 총쏘기 등을 가르쳐 주기로 했어요. 전 여러 가지를 알아야죠. 이처럼 멋진, 유쾌한, 여유만만한 시간을 이제까지 가져본 적이 없어요. 어떤 여자아이라도 일생에 한 번쯤은 그런 시간을 가져도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전 아저씨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하지만 부디 가게 해주세요. 네? 이번만은 꼭 가고 싶어요. 지금 아저씨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미래의 대작가 제르시 아버트가 아니에요. 그냥 주디예요. 단순한 여자아이예요. 6월 9일. 존 스미스님, 이달 7일에 옥서 정의 봉독했어요. 비서분을 통해 들은 지시대로 여름을 로크 윌로우에서 보내기 위해 금요일에 떠날 거예요. 삼가 제르샤 아보트. 로크 윌로우 농장 8월 3일. 키다리 아저씨, 그럭저럭 2달쯤 소식 전해드리지 못했어요. 그야 좋은 일은 아니죠. 하지만 이번 여름은 별로 아저씨를 좋아하지 못했어요. 저 정직하죠. 매크브라이드 씬의 산장을 체념하게 하다니 얼마나 실망했는지 아세요? 물론 아저씨는 저의 보호자시니까 무엇이든 아저씨의 희망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 일은 어째서 그렇게 해선 안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제게 있어서 그처럼 좋은 일은 없었으니까요. 만일 제가 아저씨고 아저씨가 주디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좋고 말고 가야지. 가서 즐겁게 지내는 거야.
새로 많은 사람과 사귀고 많은 일들을 배워야지. 밖에서 즐겁게 뛰어놀고 건강해야지. 휴양을 잘해서 다음 1년간의 벅찬 공부에 대비하는 거야. 라고. 그러나 아저씨는 어떠세요? 오직 한 줄, 로크 윌로우로 가라. 라고 비서를 통해 매정한 편지를 보내고는 그만이었어요. 아저씨의 명령에는 전혀 인간미가 없어요. 그것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만일 아저씨가 제가 아저씨를 생각하는 100분의 1이라도 저를 생각해 주신다면 그런 멋없는 타입으로 친 비서의 통지가 아니고 손수 편지를 써서 보내주셨을 것이라고. 정말 조금만이라도 아저씨가 저를 생각해 주신다는 것을 안다면 저는 아저씨를 기쁘게 하기 위해 어떤 일이든지 할 텐데. 그야 처음 규정으로는 저는 진정이 담긴 길고 자세한 편지를 쓰고 회답은 절대로 바라서는 안 되는 거였죠. 아저씨는 그 계약대로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저는 이처럼 교육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틀림없이 아저씨는 제가 계약대로 실행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아저씨, 이건 상당히 까다로운 계약이에요. 정말 그래요. 저는 너무너무 외로워요. 애정을 기울여야 할 사람은 아저씨뿐. 더구나 그 아저씨는 그림자처럼 막연한걸요. 아저씨는 제가 날조한 공상의 사람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틀림없이 진짜 아저씨는 제 공상 속의 아저씨와는 전혀 다를지도 몰라요. 그러나 전에 오직 한 번 제가 알아누웠을 때 카드를 보내주셨었죠. 지금도 아저씨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듯한 느낌이 들면 그 카드를 살짝 꺼내어 다시 읽어봐요. 나 좀 봐요. 정작 말하려고 생각했던 것은 한마디도 안 했군요. 그것은 바로 이런 얘기예요. 확실히 제 마음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전횡적인, 강제적인, 부조리한, 보이지 않는 신의 소나귀에 잡혀 마구 휘둘리는 것은 체면 문제예요. 아저씨가 이제까지 제게 해주신 만큼 친절하고 관대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라면 전횡적인, 강제적인, 부조리한, 전능의 보이지 않는 신이 되고 싶으실 때 되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아저씨의 처사는 이제 용서해 드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시 명랑해지겠어요. 하지만 사리로부터 산장에서 즐겁게 지내고 있다는 편지가 오면 역시 약이 오르긴 해요. 아무튼 이 일은 이제 막을 내리기로 해요.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여름에는 쓰고 또 썼어요. 단편을 4편이나 써서 각기 다른 잡지사로 보냈어요. 보시다시피 저는 현재 작가 수업 중이에요. 작업실은 다락방 구석으로 결정했어요. 여기는 좌비도련님이 비 오는 날에 놀이터로 사용했던 곳이에요. 시원하고 산들바람이 들어오는 구석으로 천창이 2개 있어요. 떡갈나무가 차양 대신인데 이 나무의 구멍 속에는 붉은 다람쥐 가족이 살고 있어요. 2, 3일 안으로 보다 재미있는 편지를 드리겠어요. 그때 농장의 뉴스를 자세하게 알려드리죠. 비가 한 줄기 왔으면 하는 때예요. 영원한 당신의 주디. 8월 10일. 키다리 아저씨님, 목장의 연못가에 있는 버드나무의 2번째 아귀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아래에서는 개구리가 울고 위에서는 매미가 울고 밑둥에서는 아기 다람쥐가 2마리 쪼르르 오르내리고 있어요. 저는 1시간 전부터 여기 올라왔어요. 참으로 마음에 쏙 드는 아귀예요. 특히 소파의 쿠션을 2개 가져다 놓았더니 일품이에요. 펜과 종이를 가지고 올라왔어요. 부르의 단편을 쓰려고요. 그런데 여주인공이 아무래도 말을 안 들어 애를 먹고 있어요. 도저히 제 마음대로 그녀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녀 쪽은 잠시 단념하고 아저씨께 편지를 쓰는 중이다. 이 말씀이지요. 하지만 이것도 별로 위로가 되진 않아요.
아저씨도 역시 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니까요. 만일 아저씨가 지금 저 벅적대는 뉴욕에 살고 계신다면 이 아름다운 미풍이 부는 밝은 햇살의 전망을 보내드리고 싶군요. 일주일이나 비가 내리다가 개인 뒤의 시골이란 정말로 천국 같아요. 아, 참, 천국 말이 났으니 말인데요. 작년 여름 말씀드린 캐로그 씨 기억하세요? 읍의 중심에 있는 작고 흰 교회의 목사님. 그 가엾은 할아버지는 작년 겨울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설교를 6번 들었었는데 그분의 신학과는 꽤 친숙한 셈이에요. 그분은 철두철미한 사상만을 신봉하고 있었어요. 47년간이나 손톱만큼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사상을 관철시키는 사람은 진품으로서 진열실에 보존해 두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지금쯤은 하프와 금관을 갖게 되어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그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캐로그 씨 대신 새로 젊은 분이 오셨어요. 굉장히 거드름을 피우는 사람이에요. 신자 일동이 못마땅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특히 집사인 커밍스 씨를 중심으로 하는 소당파는 더해요. 아무래도 교회가 갈라져서 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기 사람들은 종교의 혁신을 좋아하지 않아요. 비가 내리는 일주일 동안 다락방에 죽치고 앉아 책을 읽었어요. 그 대부분이 스티븐슨의 책이에요. 그가 쓴 소설의 어느 인물보다도 스티븐슨 자신이 더 재미있어요. 틀림없이 그 사람은 나중에 책이 되어 유명해질 영웅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남겨준 1만 달러의 유산을 몽땅 털어서 산 요트를 타고 태평양 남쪽 제도로 가버리다니 정말 스티븐슨답잖아요. 모험심과 신념에 충실하게 행동한 사람이죠. 만일 우리 아빠가 1만 달러의 유산을 주었다면 저도 역시 그랬을 거예요. 바이리 말을 생각만 해도 좀이 쑤셔요. 열대지방을 보고 싶어요. 온 세계를 돌아보고 싶어요. 언젠가는 꼭 갈 거예요. 꼭 가겠어요. 아저씨, 대작가나 대예술가나 대여배우나 대극작가나 아무튼 장차 뭐든지 대자가 붙는 것으로 되었을 때의 얘기예요. 저는 굉장히 방랑벽이 있어요. 지도를 보기만 해도 그만 모자를 쓰고 우산을 들고 뛰쳐나가고 싶어져요. 죽기 전까지 꼭 남양의 종려나무와 사원을 보고 말 테야. 목요일의 황혼, 현관 계단에 앉아서. 이 편지에 뉴스를 담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디는 요즘 굉장히 철학적이 되어 있으므로 세상사 전반을 논하려고 들어요. 일상적인 일들에 끼어드는 것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하지만 아저씨가 아무래도 뉴스를 듣고 싶으시다면 알려드리지요. 지난 화요일에 우리 집에 새끼 돼지 9마리가 개울을 건너 달아났어요. 그리고 돌아온 것은 8마리뿐. 정당한 이유도 없이 남을 비난하긴 싫지만 하지만 아무래도 다우드 미망인이 자기네 것보다 한 마리 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위버 씨는 자기네 헛간과 여물간을 밝은 호박색으로 칠했어요. 참으로 볼썽사나운 색깔이지만 당사자는 오래 간다면서 좋아하고 있어요. 브루아 댁에는 이번 주에 손님이 와 있어요. 브루아 부인의 여동생과 조카가 둘, 오하이오에서 왔어요. 로드아일랜드 레드종의 닭 한 마리가 15개의 알 중에서 고작 3마리밖에 까지 않았어요. 도대체 어디가 잘못되었던 것일까요? 로드아일랜드 레드종은 제 생각으로는 그리 좋지 않은 종이에요. 버프 오르핀튼 종이 훨씬 좋아요. 본일익은 내거리에 우체국에 온 새 직원은 저장해 두었던 자마이카 진저수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셔버렸는데 그게 들통이 났어요. 일라하치 할아버지는 류마티즘에 걸려 이젠 일을 못해요. 돈벌이를 잘할 때 조금도 저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읍의 구호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는 토요일 저녁 때 학교에서 아이스크림 파티가 있어요. 가족 동반하셔서 가시기를.
우체국에서 25센트 찾아다가 새로 모자를 샀어요. 이것은 나의 최근의 초상화예요. 건초를 긁어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이미 어두워서 글씨가 안 보입니다. 아무튼 뉴스는 이것으로 품절이에요. 안녕히 주무세요. 금요일. 굿모닝. 뉴스가 있어요, 아저씨. 뭔지 아세요? 누가 로크윌로에 오는지 아저씨는 절대로 못 맞춰요. 샌플 부인에게 펜드르톤 씨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지금 버크셔 일대를 자동차로 여행 중이래요. 피로해서 조용한 농장에서 쉬고 싶은데 밤에 갑자기 찾아가도 잘 수 있도록 방을 준비해 줄 수 없느냐는 거예요. 어쩌면 2주 또는 3주 있을지도 몰라요. 와보면 여기가 얼마나 아늑하고 마음 편한 곳인지 알게 될 거예요. 우리들은 팽이 돌듯해요. 온 집안을 대청소하고 커튼을 빨고 저는 아침 나절인 지금부터 마차로 읍에 나가 현관에 깔 유포와 홀과 뒷곁에 계단을 칠할 갈색 페인트를 2깡통 사올 거예요. 내일 다우드 부인을 불러다 창을 닦을 예정이에요. 이처럼 긴급한 경우에 돼지에 관한 혐의만을 생각하고 있을 순 없어요. 틀림없이 아저씨는 우리들이 이렇게 뺑뺑이 도는 것을 보며 평소에 깔끔하지 못한가 보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절대로 그렇진 않아요. 샌플 부인은 아무리 달리 결점이 많다 하더라도 아무튼 유능한 주부인 것만은 절대로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아무튼 정말 남자 같은 방법이죠, 아저씨? 자비도련님은 오늘 나타날지 2주일 후에 나타날지 그런 건 전혀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들은 그분이 나타날 때까지 내내 마음이 조마조마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만일 빨리 와주지 않으면 다시 대청소를 해야 할 판이에요. 아래에서 아마사이가 살인마차에 글로바를 메고 기다리고 있어요. 저 지금부터 혼자 가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 없어요. 늙은 글로바를 보신다면 아저씨도 걱정하지 않으실 거예요. 삼가 가슴에 손을 얹고 아듀 주디. 추신, 이 끝 구절 멋지지 않으세요? 스티븐슨의 편지에서 슬쩍 했어요. 토요일. 다시 굿모닝 아저씨. 어제 우체부가 오기까지 이 편지를 봉투에 넣어두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좀 더 첨가하겠어요. 우편은 정오에 한 번만 배달돼요. 시골의 우체부는 배달할 뿐만 아니라 읍에서 우리들의 볼일도 대신 받아준답니다. 한 가지 용건에 대해 5센트의 사례를 받고 어제는 제게 신끈과 콜드크림 한 병, 그리고 푸른 윈저 넥타이와 검은 구두약 한 통, 이 전부를 10센트 받고 갖다 주었죠. 이건 특별히 싸게 해준 거죠? 제 주문이 그렇게 많았는데. 우체부는 그 밖에도 전 세계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려주지요. 신문도 배달하고 있으므로 흔들리는 마차 안에서 우체부는 그걸 읽고 신문을 받아보지 않는 사람에게 뉴스를 전달해 주죠. 그러므로 가령 미국과 일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다거나 대통령이 암살되었다거나 록펠러 씨가 존 그리아 고아원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 해도 일부러 알려주실 것까지는 없어요. 어차피 제 귀에도 들려오니까요. 자비 도련님으로부터는 여전히 아무 소식도 없어요. 하지만 집안은 번쩍번쩍해요. 모두들 집 안으로 들어설 때는 신발을 깨끗이 닦아요. 빨리 와주셨으면 좋겠는데 말상대가 아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샘플 부인은 솔직히 말씀드려 조금 단조로워요. 부인의 대화는 언제나 되는 대로여서 조금도 사상이란 것이 들어있질 않아요. 그것이 이곳 사람들의 이상한 점이에요. 이 사람들의 세계는 이 언덕 위에만 한정되어 있고 조금도 보편성이 없어요. 제 말 알아들으시겠어요? 존 그리아 시절과 똑같아요. 거기서는 우리들의 생각을 철책이 사방으로 막고 있어요. 다만 그 시절의 나는 지금보다 어리고 무섭게 바빴으므로 신경이 쓰이지도 않았어요. 내 담당인 침대를 정리하고 담당인 아이들을 세수시키고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면 또 아이들의 얼굴을 닦아주고 프레디 퍼킨스의 바지를 기워주고 그 애는 하루도 빠짐없이 찢는 거예요. 그 사이사이에 학교 공부를 하고 그것이 전부 끝났을 때는 졸려서 남과의 교제 같은 건 생각해 볼 여유도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2년간이나 말 많은 대학에서 생활해 왔으니까 교제 없이는 못 견뎌요. 그러므로 저와 같은 말로 얘기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기뻐요. 자, 이번에야말로 이것으로 끝맺겠어요.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만 않는다면요. 이 다음엔 보다 긴 편지를 쓰겠어요. 언제나 당신의 주디. 추신. 금년은 레터스의 작황이 영 시원치를 못해요. 첫 여름에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아서 그런가 봐요. 8월 25일. 아저씨, 마침내 자비 도련님이 오셨어요. 우리들 둘 다 굉장히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적어도 저는 그래요. 그분도 틀림없이 그러리라 생각해요. 벌써 열흘이나 있었는데도 돌아갈 눈치도 안 보여요. 샌플 부인이 이 덩치 큰 남자를 감싸는 꼴이란 정말 징그러워요. 어렸을 때도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이처럼 훌륭하게 성인이 되었는지 이상할 정도예요. 자비도련님과 저는 옆에 포치에 있는 작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해요. 때로는 나무 아래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분은 멋대로 장소를 골라요. 그러면 캐리는 테이블을 들고 그 뒤를 따라다니죠. 굉장히 시간이 걸리거나 멀리까지 요리를 나르게 될 경우에는 설탕 항아리 아래에 1달러 지폐를 놓아두지요. 자비도련님은 참으로 친밀감이 느껴지는 사람이에요. 얼른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데 처음에 잠깐 보았을 때는 정말 펜드루톤가의 사람다운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속은 전혀 그렇질 않아요. 그야말로 시원스럽고 겸손하고 상냥한 사람이에요. 남자를 말하는 묘사로서는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이에요. 이 지방의 농부들에게도 참으로 친절해요. 친구처럼 대하기 때문에 모두 금세 친숙해져요. 처음에는 모두들 못마땅한 얼굴이었어요. 그분의 복장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확실히 그분의 복장은 좀 별난 데가 있어요. 니커보커스랑 주름 잡힌 재킷이랑 흰 플란넬의 운동복이랑 승마복에 부품한 바지 따위를 입어요. 그분이 뭔가 새로 갈아입고 내려올 때마다 샌플 부인은 자랑스럽게 얼굴을 빛내며 그분의 주위를 빙빙 돌아요. 그리고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고는 앉는 자리에 조심하라고 귀찮을 만큼 참견을 하죠. 먼지가 묻을까봐 안심을 못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게 귀찮아 못 견딜 지경이니까 언제나 이렇게 말한답니다. 아, 리지, 저리 가서 자기 할 일이나 해요. 내게 이것저것 지시를 하려 해도 이젠 안 돼요. 어린애가 아니니까. 라고.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요. 이렇게 큰 다리가 긴 사람이 그분은 아저씨만큼 키다리예요. 샌플 부인의 무릎에 올라앉아 얼굴을 닦은 적이 있다니. 특히 샌플 부인의 무릎을 보면 정말 웃겨요. 이젠 이중 무릎에 삼중 턱에 뚱보예요. 하지만 그분의 말을 빌리자면 옛날에는 여위어 있었고 팔팔했으며 그분보다 빨리 달렸대요. 우리 두 사람은 여러 가지 모험을 즐기고 있어요. 몇 마일이나 떨어진 농촌을 탐색하기도 하고 깃털로 만든 재미있는 조그만 속임미끼 낚시로 고기를 낚는 것도 배웠어요. 라이플 총이랑 피스톨을 쏘는 것도, 승마도요. 늙은 글로바에게도 아직 놀랄 만큼 생명력이 있었어요. 사흘 동안 보리를 먹였더니 송아지를 보고 놀랐을 때 나를 태운 채 달아나려고까지 했어요. 수요일. 월요일 오후에 스카이힐에 올라갔었어요. 가까운 곳의 산이에요. 그리 높은 산은 아니에요. 꼭대기에 눈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정상에 올라갔을 때는 상당히 숨이 차더군요. 기슭 쪽은 나무들로 덮여 있었지만 정상 쪽은 그냥
바위가 포개어져 있었고 시야 가득히 초원이 펼쳐지는 전망이었어요. 정상에서 해가 지기를 기다렸다가 모닥불을 피우고 저녁밥을 지었어요. 요리는 자비도련님이 했어요. 저보다 요리 솜씨가 낫다는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캠프에 익숙하니까요. 그리고 달빛을 의지 삼아 산을 내려왔어요. 숲속 오솔길에 내려오자 거기에는 어둡기 때문에 포켓에 넣어두었던 회중 전등을 켰어요. 참으로 재밌었어요. 그분은 오며 가며 내내 웃고 농담을 하고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셨죠. 제가 읽은 책은 다 읽으셨고 그 밖에도 많이 어이없을 만큼 여러 분야에 대해 알고 계셨어요. 오늘 아침 둘이서 멀리까지 돌아다니다가 소나기를 만났어요. 집까지 돌아오니 둘 다 흠뻑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조그만 습기도 띄지 않았어요. 우리들이 주방에서 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있을 때 샌플 부인의 표정이라니 아저씨께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였어요. 어머 자비도련님, 주디 양 흠뻑 젖었잖아요. 아이고 이 일을 어떡하지? 저 멋진 새 코트를 망가뜨려 버렸으니. 샘플 부인 참 우스웠어요. 마치 우리들이 10살짜리 어린애고 부인은 어처구니 없어 하는 어머니 같죠? 혹시나 티타임에 잼을 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싶어 잠시 동안 걱정을 했어요. 토요일. 이 편지는 상당히 오래전에 쓰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끝을 낼 시간이 전혀 없어요. 이건 스티븐슨의 글에서 인용한 것이지만 좋은 생각이죠?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충만해 있다. 우리들은 모든 왕자처럼 행복하리라. 정말 그래요. 이 세상은 행복으로 충만해 있어요. 쏟아낼 곳은 무한해요. 오직 자기에게로 온 행복을 받아들일 마음만 있다면 비결은 오직 하나, 상냥한 마음씨를 가지는 거예요. 시골에서는 특히 재미있는 일이 산처럼 많아요. 누구의 땅이든 상관없이 돌아다닐 수가 있고 누구의 땅이든 마음대로 바라볼 수 있고 누구의 시내든 첨벙첨벙 건너도 좋아요. 그리고 마치 자기가 그 땅의 소유주인 듯한 심정이 되어 즐길 수가 있어요. 더구나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지금 일요일 밤이에요. 벌써 잠들었어야 할 시간이지만 저녁 식사 때 블랙커피를 마셨기 때문에 잠이 오질 않아요. 오늘 아침 샌플 부인이 펜더르톤 씨를 향해 굉장히 엄격한 어조로 말했어요. 11시에 교회에 닿기 위해서는 10시 15분에 여기를 떠나야 해요. 아, 좋아요, 리지. 하고 자비도련님은 대답했어요. 마차를 준비해둬요. 만일 내 준비가 늦거든 기다릴 필요 없이 먼저 가도 좋아요. 아니, 기다리겠어요. 하고 부인은 말했어요. 아, 좋으실 대로. 단 너무 오래 말을 세워두진 마시도록. 그런데 샘플 부인이 옷을 갈아입는 동안에 자비도련님은 캐리에게 도시락을 싸게 하고 제게는 급히 산책 차림을 하라고 일렀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뒷문으로 살짝 빠져서 낚시터로 갔었어요. 덕분에 온 집안이 엉망이 되었죠. 왜냐하면 로크윌로우에서는 일요일엔 2시에 정찬을 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자비도련님은 7시에 하도록 명령했어요. 그분은 언제나 자기 좋은 시간에 식사 준비를 시켜요. 마치 레스토랑에서처럼. 그래서 캐리와 아마 사이는 마차를 타고 돌아다닐 수가 없게 되었어요. 자비도련님의 말을 빌리자면 그게 오히려 다행한 일이다. 감독자도 없이 둘이서만 마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것은 좋지 않다고요. 그런 말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나를 태울 말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런 우스꽝스런 얘기가 또 있을까요? 그리고 가엾은 샘플 부인은 일요일에 낚시질을 가는 사람은 죽어서 펄펄 끓는 초열지곡에 떨어진다고 믿고 있어요. 자비도련님이 어려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했던 시절 얼마든지 길들일 수 있을 때 왜 좀 더 잘 길을 들이지 못했을까 하고 굉장히 안타까워해요. 더구나 교회에서 자비도련님을 모두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무튼 우리 둘은 낚시를 즐겼어요.
자비도련님은 조그만 물고기를 4마리 낚았어요. 그것을 모닥불에 구워 점심에 먹었어요. 끝이 뾰족한 지팡이에 꽂아서 굽는데 몇 번이나 불 속에 떨어져서 조금 제 맛이 났지만 아무튼 먹었어요. 4시에 일단 집으로 돌아갔다가 5시에 마차를 몰고 쏘다니고 7시에 저녁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10시에는 침대로 쫓겨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저씨께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 졸음이 오는 듯해요. 안녕히 주무세요. 이건 제가 낚은 유일한 물고기의 그림이에요. 어이, 그 배, 서라! 기다리 선장, 서라! 좋아! 야호! 오호! 람주로 할까? 지금 무엇을 읽고 있는지 맞춰보세요. 요 이틀 동안 우리들의 대화는 해양어와 해적어를 쓰고 있어요. 보물섬이란 참 재미있군요. 이 장편물의 판권으로 스티븐스는 불과 $30를 받았을 뿐이라고. 대작가도 그리 수입이 좋은 건 아니군요. 차라리 학교 선생을 하는 게 훨씬 낫겠어요. 편지에 스티븐슨 얘기만 써서 미안해요. 현재 제 마음은 스티븐슨으로 가득해요. 로크 윌로우의 도서는 스티븐슨 천지예요. 벌써 2주일째나 이 편지를 내리 쓰고 있어요.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하죠? 아직도 빠진 얘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저씨도 여기 계시면 좋았을걸. 그러면 셋이서 굉장히 즐겁게 지낼 수 있을 텐데. 저는 제 친구들을 서로 사귀게 하는 것이 좋아요. 하긴 펜드루톤 씨에게 뉴욕에서 아저씨와 알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틀림없이 아는 사이일 거예요. 아저씨도 그분도 같은 상류사회의 일원일 테니까. 그리고 두 분 다 진보적인 일에 흥미를 갖고 계시고 하지만 물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저씨의 진짜 이름을 모르니까요. 이처럼 엉터리 같은 얘기는 이제껏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저씨의 이름을 모르다니. 리페트 선생님이 아저씨를 별난 사람이라고 말해주긴 했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애정을 모아 주디. 추신. 지금 이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전부 스티븐슨의 얘기만도 아니었어요. 곳곳에 자비도련님의 얘기도 조금씩 끼어 있죠? 9월 10일. 아저씨, 자비도련님은 돌아갔어요. 우리들은 모두 허전한 마음이에요. 사람도 지방도 생활 방식도 일단 정이 든 다음에 갑자기 떠나게 되면 확실히 공허하고 우울한 기분이 되나 보죠. 샘플 부인과의 대화는 참으로 맛없는 음식처럼 느껴졌어요. 앞으로 2주일이면 학교가 시작돼요. 다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의 즐거움이에요. 하지만 이번 여름에도 상당히 공부를 했어요. 단편을 6, 시를 7편이나 썼어요. 각각 잡지사로 보냈어요. 모두 즉각 은근히 반송되었죠. 하지만 전 태연해요. 좋은 경험이니까요. 자비도련님은 모두 읽었어요. 그분이 우편물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알게 돼요. 그분은 모두 형편없다고 말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전혀 모르는 모양이라는 거예요. 자비도련님은 예의를 위해 사실을 굽히는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맨 끝으로 쓴 글, 대학을 소재로 한 조그만 스케치는 그리 엉터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타이프로 쳐주셨기 때문에 어느 잡지사에 보냈어요. 2주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니 고려 중인가 봐요. 저 하늘을 보세요. 어쩌면 저렇게도 묘한 오렌지색으로 덮여 있을까요? 태풍이 올려나 봐요. 막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엄청나게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덧문이 덜컹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안으로 뛰어들어가 창을 닫아야 했고 캐리는 우유 냄비를 한아름 안고 다락방으로 뛰어가 비가 새는 곳에 놓았어요. 그리고 또 편지를 쓰려고 펜을 잡는 순간 과수원의 나무 아래 쿠션과 담요와 모자와 매슈 아놀드의 시집을 놓아둔 것이 생각나 후다닥 뛰어가서 가져왔어요. 모두가 흠뻑 젖어 있었어요. 시집 표지에 빨간 물이 안에까지 스며들어 있었어요.
도보 해안 앞으로 복숭아빛 파도가 출렁이겠죠. 아놀드의 시집 속에 도보 해안이란 시가 있어요. 시골의 폭풍우는 굉장히 사람들을 당황하게 해요. 밖에는 비를 맞아서는 안 될 것들이 많이 있어서 항상 신경을 써야 하니까요. 목요일. 아저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우체부가 2통의 우편물을 전해주고 갔어요. 1. 제가 쓴 글이 채택되었어요. $50예요. 자, 이제 저도 작가예요. 2. 대학에서 온 편지예요. 앞으로 2년간 기숙사비와 등록금을 면제받는 장학생이 되었어요. 조건은 특히 국어 성적이 우수한 자로 다른 과목의 성적도 일반적으로 우수한 사람이란 거예요. 그걸 제가 받은 거예요. 여기 오기 전에 신청은 해두었지만 기대하진 않았거든요. 1학년 때의 수학과 라틴어 성적이 나빴으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보충이 됐나 보죠? 저 굉장히 기뻐요, 아저씨. 왜냐하면 앞으로는 아저씨에게 크게 부담을 드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매월에 용돈만 주시면 돼요. 그것도 꼭 소설을 쓰거나 뭐든 해서 벌 수 있을 거예요. 아, 빨리 학교로 돌아가서 공부를 하고 싶어요. 언제나 당신의 제르샤 아보트. 2학년이 게임에 이겼을 때의 작가. 각 신문 판매소에서 발매 중. 정가 10센트.